예, 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이 쉬는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각 증권사별 레포트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정리하고 넘어가서 볼 텐데요. 미국은 사실은 정치권 이슈라고 하면 부채 한도 협상 이슈 아마 당분간은 계속 거론이 될 텐데 본질적으로 경제와 가장 맞닿은 지표는 물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이제 소비자들은 이 물가가 이후에 잡힐까에 대한 부분이 후행적으로 경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서베이도 굉장히 중요한데 미시간대에서 소비자들에게 설문을 쫙 돌립니다. 5년 후에 물가가 어떨까요? 그리고 1년 후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에 대한 응답입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예상과 그 전월치보다도 높았습니다. 5년에도 물가가 끈적끈적하게 잘 안 떨어질 거라고 소비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2011년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사실 더 중요한데 이것도 예상보다 웃돌았습니다. 4.5%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전월보다는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잘 안 잡힐 것인데 경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불안하다라는 부분이 5월 소비자 심리지수에 반영이 됐습니다. 예비치가 그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왔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아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월치보다 확 떨어졌죠. 무려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표가 공개되고 나서 CME 패드워치상 베팅 수치가 좀 미세하게 바뀌었는데요. 6월 FOMC 때 아무래도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 전주에는 91%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수치 공개된 이후에 84%로 내려갔고 25bp 소폭의 금리 인상 배제할 수 없다라는 시각이 8.5%에서 15.5%로 올라갔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확 바뀐 건 아니지만 동결 가능성만 나오진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으로 연결이 됐고요. 이 지표가 열리고 한 1시간 정도 뒤에 공개됐거든요. 딱 그를 기점으로 국채금리는 올라갔고 그를 기점으로 3대 지수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장 막판에는 어느 정도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많이 좀 돌려 올라갔죠. 여전히 시장에서는 베팅을 놓을 수는 없다. 그래도 주식은 좀 들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좀 자리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은 제한된 모습인데 금리에 가장 취약한 게 성장주 나스닥 지수잖아요. 그래서 이 셋 중에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0.36% 마이너스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 등락률로 보셔도 경기 아직 불안해라는 게 여기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경기에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가 가장 크게 올랐고요. 경기에 가장 취약한 경기 소비재, 자유 소비재라고도 하죠.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대변하는 금융 섹터도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금리 올라가면 이제 지역 은행들이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감입니다. 의회 예산국의 경고도도 한몫을 했습니다. 연방정부의 현금이 지금대로 가면 6월 첫 2주 동안 바닥이 드러날 수도 있다. 예금 고갈이, 현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상 6월 15일에 2분기 세수가 들어오거든요. 그걸로 IB 쪽에서는 한 7월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지금 정치권 이슈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느 정도 부채 한도 협상의 윤곽이 나와야만 시장이 조금 더 안도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이번 주 내내 시장은 또 여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이제 말씀을 했던 것처럼 현재 백악관과 양당의 회동이 원래는 지난주 현지 시간 금요일에 잡혀 있었는데 이게 이번 주 초로 좀 연기가 돼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예의주시하셔야겠고요.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정말 윤곽이 드러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곧 떠나게 되고요. 휴회가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상원이 19일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하원은 29일인데 상원 휴회 들어가기 전에는 어느 정도 어떤 이야기가 합의점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시장의 이제 기대치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양쪽의 의견이 너무 이제 극명하게 갈려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특징주 가운데 하나가 태양광주 모처럼 만에 급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태양광주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꽤 많이 좀 올라왔죠. 퍼스트솔라를 필두로 해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두 가지 이슈인데요. 퍼스트솔라 개별 이슈 그리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퍼스트솔라는 유럽의 태양광 방막업체를 인수할 것이라고 했는데 에볼라 AB라는 기업입니다. 한 3,800만 달러 정도를 써서 인수를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덩치가 커지겠지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퍼스트솔라의 주가는 26.5%나 급등했는데요. 이날 S&P 500기업, 500개 기업 중에서 이 종목이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레이테크나 아이선 같은 기업들도 10% 넘는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모든 태양광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몇몇 기업들은 웃지 못하고 여전히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감이 한켠에 자리했습니다. 이 내용 좀 자세히 볼까요? 일단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이제 풍력과 관련된 정책 이슈입니다. 풍력도 몇몇 기업이 또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이 내용 덕분에 그렇습니다. 미국 IRA상의 이 콘텐츠 보너스 규정이 이번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 있었던 거죠. 미국에 발전소 지으면 세액공제 30% 플러스 이번에 그 부품을 미국산 40%만 써도 추가적으로 공제 10%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재무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요거를 좀 자세히 보면 40%만 채운다 그러면 나머지는 중국산 부품을 써도 된다라는 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자세히 고민을 해보시면 태양광 쪽에서 특히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조차도 이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확실히 IRA 발표한 이후에 이제 시행된 이후에 중국의 JA 솔라나 롱지 같은 기업은 미국 공장 건설을 발표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 떨어지는 몇몇 기업은 도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된 모습입니다. 양가적인 측면이죠. 국내에서도 투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태양광 업체 가운데서 과연 이게 다 호재인가? 거기에 이제 물음표가 달려있다는 의견이 많고요. 하나증권에서는 태양광 업체의 기업 가치가 지금 재평가를 더디게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변수는 AMPC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AMPC 세부 지침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과 이건 또 별개인데 우리나라 뭐 풍력 태양광 업체들의 그 가이던스 발표하는 것, 기업 자체에서 내고 있는 그 가이던스에 이미 AMPC를 반영시켜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충족하는지 여부가 앞으로의 관찰해야 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출이 큰 기업, 이를테면 태양광은 하나솔루션, 풍력은 CS-윈드 이들 기업은 여전히 수혜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적진 않습니다. 개장 중계하면서 투자 의견 구체적으로 따로 받아볼 거고요. 자, 그 밖에 미증시에서 움직였었던 특징주,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테마주 위주로 좀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전기차주가 아쉽게도 대부분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리콜 이슈가 미국에 있었는데 규모가 적진 않습니다. GM, 폭스바겐, 현대차 등 12개 기업에서 6,700만 대 리콜 이슈 있습니다. 에어백 결함 때문에 그런데요. 이 점은 좀 체크해 보셔야겠고 완성차 기업 위주의 약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리콜 이슈인데 가속 경고 결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런 부품 리콜과는 다릅니다. 이제 단어를 봤을 때 리콜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제 비용 부담이 크게 발생할까라고 오해를 하실 것 같긴 한데요. 물론 이제 중국에 판매했던 대다수의 차량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만 원격으로 수리하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입니다. 이 점은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 어찌되었던 주가는 2% 넘는 조정으로 마쳤습니다. 이렇게 전기차가 영향을 받자 2차 전지 테마주가 미국 내에서 같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철광석 가격이 간밤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꽤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로 인해서 뭐 구리 테마, 철강 테마, 알루미늄 테마들이 일제히 뭐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이 정도 흐름이었고요. 이번 주 눈여겨보셔야 하는 변수는 크게 한 4가지입니다. 부채한도 협상 이슈 중요하겠죠. 아마 이번 주 내내 시장에서 거론이 될 텐데요. 그 밖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 줄줄이 대기돼 있습니다. 블랙아웃 끝났으니까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그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하면 파월 의장이죠.
19일에 벤 버냉키 전 의장이랑 만나서 대화를 하는 컨퍼런스가 워싱턴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 일정 주목도가 높을 것 같고요. 소매 판매 데이터가 16일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물가 지표 가운데서는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수가 워낙 이제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장 이제 주목해서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의 스트레스는 뭐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 할 포인트겠죠. 자, 자리 옮겨서 국내 투자의 아이디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시장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 내내 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1% 빠졌고 코스닥 지수는 무려 2.68%의 하락률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4월 과열에 대한 후유증이 지속됐다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또 거꾸로 생각을 하면 단기적으로 과매도가 연출이 됐기 때문에 그 하방에 대한 지지력만 나온다면 그래도 잘 버텨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 밴드 때는 코스피는 2,450선, 코스닥 시장은 800선 부근이라고 많이 거론이 됩니다. 이게 하나 걱정인데요. SG 그 하한가 종목들 원래 한 7개 정도로 알려졌었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우려감이 이 지난주 금요일에 좀 나왔죠. 매도 거래원 상위에 SG증권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전거래일에 DY PNF가 하한가로 직행을 했고 신대양제지도 25% 가까운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매도 거래원 봤더니 DY는 SG증권이 4위로 이름을 올렸고요. 신대양제지는 모건스탠리가 1위고 SG창구가 4위입니다. 다 이제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매도가 많이 출회됐다라는 건데 앞으로 CFD에 대한 그 악성 매물이 시장의 다른 곳에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자리에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 매도 거래원을 종목별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금융당국에서는 이 관련해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는 이슈죠. 이건 또 증권사들에게 부담이 될 거라는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계속 좀 지켜보셔야 하는 이 이슈이고요. 그 밖에 오늘은 분기보고서 제출 기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제출을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통상 아이고 실적이 많이 안 좋은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꼼꼼히 보셔야겠고요. 오늘 아마 이제 중소기업 중심의 실적이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의 실적 내용들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일입니다. 17일에 예정돼 있는데요. 주당 361억 원, 1원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외국인들의 이제 매매 대응에 수급의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 보통 배당을 받으면 외국인들은 일부는 배당을 가지고 이제 환전해서 가지고 나가는 경향이 있지만 일부는 또 우리 시장에 재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17일을 중점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혹시 변화하는지 여부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우리 쉬는 사이에 레포트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월요일마다 이 매크로 관점에서 레포트들 여러 개 소개해 드리는데요. 한 수백 개는 돌려봤습니다. 해외 레포트와 우리 레포트 그리고 중점적으로 겹치는 내용들 위주로 대표성을 띠는 것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의 코멘트입니다. 일단 지금 시장은 어디를 봐야 하는가? 양쪽에 다른 패턴의 그 경제 지표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화나 경기 악화에 지속되는 사인들이 잡히기 시작했는데 중국은 경기 회복이나 모멘텀 강화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어디에 주목을 하는가? 이경민 위원은 중국 경기 회복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정은 16일에 발표된 중국의 4월 소매 판매와 광공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우호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우리 시장 안에서도 단기적으로라도 많이 떨어진 종목 위주의 저가 매수는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1일에서 10일간 그 수출 데이터만 봐도 5월 들어서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포착이 됩니다. 이 안에서도
중국 관련 대중국 일평균 수출 금액이 회색 라인인데요. 확실히 4월엔 좀 부진했지만 5월 들어서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반도체가 어려워서 무역 수지 자체가 대중국 수출 데이터가 좋지 않았는데 5월부터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이경민 연구원은 주목을 했고요. 그에 따른 전략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국에 절대적으로 다 의존할 필요는 없지만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고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중국의 경기 회복의 방향성이 확인이 된다면 혹은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내비친다면 우리 시장도 비중 확대를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7월에서 8월 고점까지 볼 만한 섹터로는 반도체, 자동차, 화학, 조선 섹터를 꼽았고요. 수출과 맞닿아 있는 그런 업종들이죠.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은 인터넷이나 제약바이오도 괜찮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보시면 대신증권의 또 다른 이 팀, 스몰캡 팀에서는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 정책에 올라타는 주식을 찾을 때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도 그럴 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차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집권 시점별 수익률로 볼 때 통계상 2년 차가 가장 높았습니다. 평균 코스피는 22.7% 2년 차 올랐고요. 코스닥 지수는 50% 이상 올랐습니다. 스몰캡이 특히 정책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DJ 정부 이후에 정책별 수혜주의 이 아웃퍼폼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어디에 주목을 할 것인가? 신정부의 주요 정책 수혜 산업으로 대신증권의 스몰캡 팀은 크게 4가지를 꼽았습니다. 원전, 해외 세일즈 쪽이죠. 관련 기업이고요. 디지털 헬스케어는 루닛과 뷰노, 유비케어와 랩지노믹스, 지노믹트리를 선정했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월부터 의료 AI 쪽에 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게 국내에 몇 개 없는데 루닛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미 주가가 그때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오르긴 했더라고요. 루닛과 최근 들어서 이제 뷰노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지속적으로 체크해 드렸고요. 키즈 산업은 놓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기업은 어떤 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증권사에서도 계속 수혜주 찾기에 바쁜 모습인데 대신에서는 제로투세븐과 SAMG, 엔터 꼽고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특수를 좀 크게 누리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ESS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으로 이제 전환하는 과정에서 크게 YM텍과 아모그린텍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5월 2일에 이 월별로 봤을 때 주목할 테마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엔터, 그리고 뷰티 헬스케어, 이상기후 관련해서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 관련 수요, 관련 기업들, 굴삭기와 변압기, 철강전선을 꼽았는데요. 이건 이제 워낙 이제 일찍 나타났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번 쭉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미 성과는 엔터와 뷰티 쪽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터는 추가 일정만 좀 체크해드리면 오늘 JYP 엔터의 실적 발표 있고요. 우리가 쉬는 사이에 아이들, 선주문이 무려 110만 장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체 최고 신기록이고요. 오늘 컴백 일정이 있습니다. 자, 하나증권의 레포트 보겠습니다. 다음 주도주는 어디가 될 것인가를 봤을 때 역사적인 쏠림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미증시에서 착안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연결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요거는 5월 12일 강잠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쏠림 현상을 보였던 때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S&P 500 종목 가운데 시총 탑 10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에 현재 육박한 상황이고 탑 3 기업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것만 따져봤을 때 17%나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봤을 때 최근 한 달간 이 탑 3 기업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구글의 주가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애플은 이달 들어서 이렇게 4월 들어서 이 정도의 상승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구글 쪽의 상승률이 훨씬 더 컸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봤더니 순이익 비중 면에서 2023년도 예상치
그 2024년도 예상치를 봤을 때 애플은 24년도가 좀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떨어졌지만 그 다음 해에 올라가고 알파벳은 지속 상승 전망입니다. 시장은 특히 4월 수익률을 가른 건 2023년이 아니라 24년도의 순이익 전망치라는 결론을 하나증권에선 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걸 봐야 하는가? 다음 주도주의 조건으로 올해는 최악의 실적이지만 내년에 최고의 실적을 낼 기업을 찾아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시장은 늘 선반영의 법칙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요.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를 보시면 2023년 마이너스 폭이 큰 쪽, 그러나 내년도에는 크게 턴할 종목, 이 섹터로는 반도체, 그 다음이 조선, IT 하드웨어, 철강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종목별로도 여기서 이제 확인 가능한데요. 반도체 쪽에선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쪽이 이게 삼성전자고요. 롯데케미칼이 그 다음, 그리고 나서 원익 IPS가 세 번째 순이익 증가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만만치 않게 기대가 되고 있는 쪽이 LG화학과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다음으로 현대로템도 높은 증가율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이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의 당잠사였습니다.